안녕하세요. 이강입니다. 논리라는 것을 뇌가 생각하는 원리라고 설명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여자친구 만났는데. 그래서 어제 내가 생일을 잊어버려서 기분이 나빠진 게 아직까지 좀 연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무조건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예측을 하죠, 남자들은.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해요. 그러면 기분 좋게 풀어지고, 데이트를 하고, 기분 좋게 헤어지는, 네, 이런 상상을 하죠. 그런데 실제는 그와는 다릅니다. 이런 말이 돌아오죠.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자, 그럼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멘붕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일 땐, 특히 첫 데이트를 할 때는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하겠지만 처음 데이트를 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라고 하면 멘붕이 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다 남자친구들하고 지낼 때는 미안하다고 하면 어지간한 갈등은 다 그냥 해소가 됐어요. 뭐가 미안한지도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미안하다고 하면 그래도 저놈이 나한테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고 해서 다 풀어집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다르죠. 미안하네 그러면 그런 말로 무마하려고 하지 말고 뭐가 미안한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 라는 투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남자는 경험상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멘붕이 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기억입니다. 멘붕이 온다는 얘기는 다음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고요. 다음 생각이 안 나는 것은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기억과 생각입니다. 뇌는 기억을 바탕으로 다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논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뇌과학자들이 최근에 밝혀낸 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뇌과학이 전혀 없었던 시대에 단지 사유만으로 뇌가 생각하는 원리를 밝혀낸 철학자들의 생각이 20세기, 21세기의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뇌인지과학자들의 실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천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철학자들이 밝혀낸 생각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덤불 속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오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호랑이가 튀어나오는 걸 보죠. 그러면 스냅 사진이 내 머릿속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일단 호랑이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이니까요. 이때는 주변의 관계, 공간,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호랑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죠. 이게 개념입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념과 추론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념이 떠올랐다는 얘기는 호랑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얘기예요. 호랑이는 개와는 다르죠. 자, 윤곽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동물에 포함이 되죠. 소속이 있습니다. 동물이 큰 개념이고 호랑이는 작은 개념이죠. 개념에는 크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호랑이가 떠올랐습니다. 개념이 떠올랐죠. 여기까지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개념이 떠오른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호랑이라는 것이 시공간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움직입니다. 호랑이가 덤불 속에서 나와서 나에게 다가오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나에게 뛰어온다 라는 거죠. 자, 이거는 단어들의 합인 문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냅 사진이 연속적으로 동영상이 됐죠. 그래서 생각은 동영상이고 문장입니다. 개념은 스냅 사진이고 단어죠. 이것이 연속적으로 플레이가 돼서 동영상이 되고 문장이 되면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호랑이가 나에게 뛰어온다 라는 생각을 하죠. 자, 그럼 당연히 본능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게 본능 같지만 사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 호랑이가 뛰어오는 거를 생각을 한 다음에 내 기억 속에 있는 호랑이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인출을 합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봤는데 호랑이는 아주 난립한 맹수고 호랑이한테 한번 물리면 죽어. 단 한 방에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자, 이런 생각을 하죠. 자, 호랑이에 물리면 죽는다라는 과거의 기억들, 학습된 기억이겠죠. 내가 뭐 호랑이한테 물려본 적은 대부분 없을 테니까요. 자, 기억은 대부분 경험하거나 학습됩니다. 자, 이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그러면 쟤한테 물리면 내가 한 방에 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뇌가 이제 근육에 내 허벅지에 그리고 나의 어깨에 명령을 내립니다. 뛰어 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그럼 나는 도망가야 한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자, 개념이 잡히고 개념이 문장이 돼서 동영상이 되면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은 기억과 오버랩 되면서 뛰어라는 판단이 내려지죠. 개념, 생각, 다음 생각. 개념, 생각, 판단.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아까 얘기했던 엄마가 밥 먹으라고 지난 편에 얘기했었던 것과, 그 다음에 회식 문제로 한번 연결을 지어 볼게요. 나는 회식에 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죠. 마지막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냐고 물어봤겠죠. 그러면은 얘기를 합니다. 근거를. 어, 가족 모임이 있는데 좀 취소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경험들 또는 그런 예들이 부장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기억 속에 있어요. 그럼 이해하기가 쉽겠죠? 납득을 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기의 기억 속에, 판단의 데이터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죠. 그냥 그대로 흡수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겁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와이프가 저녁 먹을래? 그래서 저녁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라는 판단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바깥에서 지금 후배들하고 뭐 반주한잔 했더니 안주 이것저것 먹어서 배가 불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와이프도 그런 거에 대한 학습이나 또는 경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납득을 하겠죠. 왜냐면 자기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판단을 하니까 쉽게 납득을 합니다. 근데 아까 회식에 가지 않겠다라는 어떤 부원의 말을 이렇게 대답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식은 근무의 연장이 아니잖아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자, 부장의 기억 속에는 과거의 그런 경험과 학습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는 멘붕이 오죠. 저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뭐가 미안한지 육하원칙에 맞게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 받아들이지 않죠. 멘붕이 오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다음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이라는 거는 뇌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죠. 그리고 생각의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사실은 과거 기억의 편집에 불과해요. 한 번도 보지 않은 거를 상상한 적이 있나요? 창의력이 아주 뛰어난 천재에게 한 번도 보지 않은 거를 한번 상상해봐, 만들어봐 라고 주문하면 죽으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인간의 뇌로는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을 상상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생각이란 것은 과거 기억을 짜집게 하고 재편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생각했던 또는 학습했던 것들이고요. 그거를 재구성해서 새로운 장면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품들은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뇌인지 과학에 맞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이 사유의 원리가 뇌인지 과학이 지금 밝혀내는 사유의 원리와 너무나 똑같아서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은 일상적인 너무나 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지만 그게
하나하나 그 작동 원리를 알고 나면 사실은 좀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하고 뭔가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얼마나 경이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아까 똑같이 호랑이를 본 거를 저희가 한번 호랑이를 보고 도망을 가겠다고 생각한 거를 뇌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호랑이를 보면 각막과 망막을 통해서 시신경에 픽셀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 픽셀들은 전기 신호로 저희 해마에 전달이 되는데요. 이 해마에 전달이 된 그 픽셀들은 다시 픽셀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의 사진, 스냅 사진 하나가 해마 속에 탁 떠오르는 거죠. 여기는 스냅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떠올려줬다.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표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개념이 잡힌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장면이 하나 떠오른 거죠. 호랑이의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른 겁니다. 그것을 호랑이라고 딱 인식하는 그 순간, 감각 정보를 지각하는 순간, 이게 이제 개념이 떠오른 상황이고요. 그 호랑이가 나에게 시공간적으로 어떤 함수 관계를 가지고 다가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동영상이 플레이되는 거, 이게 일화 기억이라고 해요. 하나의 장면을 우리의 해마가 즉각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이 즉각적인 기억 정보를 사람들은 세세하게 기억하진 못해요. 그냥 하나의 예, 호랑이가 나에게 뛰어온다라는 어떤 그 맥락 정보를 저희가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일화 기억이라고 합니다.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해서 그 하나의 장면, 에피소드 하나를 그냥 저희가 해마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마의 기억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까 얘기했던 호랑이가 나에게 다가오니 나는 도망을 가야 돼라는 그 판단은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일상적인 것들은 반복 횟수가 더 많아지겠죠. 이런 반복적인 어떤 일화 기억들이 이런 뇌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일화 기억들을 어떤 공통점들을 추려서 하나의 의미 기억으로 만들어요. 의미 기억으로 만들어서 이제 해마가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전두엽이 담당을 해야 돼라고 해서 이제 전두엽, 전전두엽 쪽으로 이제 장기 기억의 영역, 의미 기억의 영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일화 기억은 내가 그냥 호랑이가 뛰어가는 장면을 하나 본 거, 어떤 그 의미 없는 동영상이 흘러가는 거고요. 자동차가 사고가 나는 거, 어떤 동영상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해마가 그걸 기억한 거죠. 근데 어? 교통사고가 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어떤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생긴다라는 거, 교통사고는 안 좋은 거야. 호랑이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건 위험한 거야. 라는 어떤 의미 기억들이 머릿속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이 기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중첩된 일화 기억들, 의미 기억으로 넘어간 이 기억들이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되는 것들이에요. 아까 여자친구가 얘기했던,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육하원칙대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봐. 라는 게 연애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의미 기억으로 넘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다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미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말이야. 네 생일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는데 내가 어제 너무 급한 일 때문에 그 일에 가지 못했어. 근데 일을 처리하는 것도 나에겐 중요하고 너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야. 하지만 너의 생일을 못 챙겨서 네가 기분이 나쁘니 사실은 나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사람의 의미 기억 속에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할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가 있어요. 하지만 경험이 없는 연애 초짜들은 그런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기억이 없으니까 판단을 못하죠. 자,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이 뭔지를 또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의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맥락이나 또는 패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잖아요. 발명은 아니겠죠. 발견이겠죠. 법칙은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건데 그걸 그냥 끄집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음, 아마 한 번에 그거를 알아냈다고 하면 뉴턴이 정말 천재일 거예요. 뭐 천재니까 뭐 한 번에 알아낼 수도 있는데 아마 조금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유추를 해보면 계속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가을이니까 추수의 계절에 사과가 하나씩 툭 떨어집니다. 응? 그 다음날 가서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라이프니츠랑 여러 가지 또 분쟁이 있었으니까 머릿속에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사과가 하나 또 툭 떨어져요. 그 사과가 떨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거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아마 여러 가지 범민도 뭐 없어졌을 거고 또 신기할 거고 또 배가 고픈 뭐 상황이니까 뭐 사과를 하나 주워서 쓱쓱 닦아가지고 먹을 수도 있겠죠. 그 사과가 하나 떨어지는 그 장면, 그거에 대한 기억은 일화 기억입니다. 근데 이게 매일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럼 그 일화 기억들이 중첩되죠.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X축은 사과가 떨어지는 공간, Y축은 사과가 떨어지는 시간. 그러면 일정한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일화 기억은 선이 하나일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그 다음날 일화 기억은 또 하나의 선이 생기겠죠. 이게 아무리 자연현상이지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날 기후도 있고 공기의 밀도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랐을 테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높이도 달랐을 거고 조금씩. 그 사과가 떨어지는 것들을 100번을 그 그래프를 합쳐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자, 이 중첩되는 것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어떤 하나의 그 그래프, 이게 맥락이에요. 맥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뇌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또 여러 번 또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공간이란 단어는 그 뇌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큰 관련이 있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맥락이라고 하면 시공간적 맥락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시공간적 맥락이란 건 뭐냐면 사과라는 대상이 시간과 공간과의 전후 관계에서 갖는 중심 흐름을 얘기해요. 자,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가 100번 떨어졌을 때 어떤 하나의 규칙적인 어떤 중첩된 그 그래프가 있죠. 이걸 그냥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번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 날 101번째 사과가 떨어질 때는 뉴턴이 그 사과가 어떤 경로로 떨어질지에 대해서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맥락이 잡혔다. 일화 기억이 의미 기억으로 전환이 돼서 해마에서 전두엽으로 장비 기억이 저장이 됐다라는 얘기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판단 또는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쉬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기억을 만드는지 이제 설명이 됐어요. 뇌라는 거는 결국 생존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도구고, 뭐 이거는 뭐 그냥 번외지만, 뇌라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그동안은 많은 뇌과학자들이 주장을 했었고요. 사람은 약간 특별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인간은. 하지만 최근에 뇌인지 과학이 밝혀낸 여러 가지 그 실험들에 따르면 인간의 뇌가 코끼리나 말이나 개나 뭐 아메바나 뭐 아메바 뇌가 없죠. 어떤 우리가 하등동물이라고 하는 어떤 뇌에 비해서 특별하게 더 어떤 고등의 어떤 기능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생존에 맞게 어떻게 배분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풀숲에서 뛰어나올 때 결국은 그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뛰어야 되니까 뇌에 가는 에너지보다는 허벅지에 가는 에너지가 더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체 변화들이 있잖아요. 이 신체 변화를 통제하는 헤드쿼터가 뇌라고 합니다.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배분하는 방법은 뇌 속에 여러 가지 중첩된 기억들로 의미여기를 만들어서 맥락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반자동적으로 판단을 이끌어내는 이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의 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뇌과학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개념이 뇌과학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논술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의 뇌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논술의 순서대로. 저는 오늘 회식에 가지 않겠습니다. 왜? 가족 모임이 있는데 취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회식에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은 가족 모임이 있다라는 어떤 근거에 따라서 납득이 가능해집니다. 부장의 머릿속에는 가족 모임이 있기 때문에 회식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의미 기억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내 말을, 내 설명을, 내 생각에 대한 설명을 듣는 사람의 뇌는 내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몇 가지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해 놓습니다. 어? 회식에 갈 수 없어? 뭐 중요한 약속이 있나 보네? 아니면 뭐 몸살이 났나 보네? 아니면 회식에 가지 못할 어떤 여러 가지 자기의 경험에 따른 시뮬레이션이 있겠죠? 이미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답하는 사람이 왜 못 가라는 거에 대한 근거를 댈 때 그 예측의 어떤 후보 리스트들에 있는 것과 일치가 되면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뇌가 어떻게, 왜 어떤 주장을 쉽게, 어느 경우에 쉽게 이해를 하고 어떤 경우에 쉽게 이해를 못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됐을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주장을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기억, 장기 기억, 의미 기억, 맥락. 자,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 이런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프랑스에서는 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동거 커플이 많습니다. 동거 커플이 낳은 자녀를 혼인 커플이 낳은 자녀처럼 동등하게 사회복지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정부에서 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동거 커플의 자녀를 어떻게 음, 사회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정의를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동거 커플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약간 좀 비윤리적으로 어른들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좀 문란한 어떤 성생활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왜 프랑스 사람들은 동거 커플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더 효율적인 어떤 어떤 결혼 생활보다 효율적인 어떤 그 결합 생활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거를 조금 부도덕하고 문란한 어떤 그 모습으로 한때 봤을까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맥락과 기억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논술에서 중요한 거는 내 생각 자체 그리고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는가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논리적 설명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논술 시험에 응시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논리적 설명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생각 자체가 어떤 보편적인 어떤 기억 또는 맥락 속에 있는가 이런 거를 유심히 봅니다. 평가자들은. 자,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 생각 자체를 만드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생각의 토대, 아까 얘기했던 장기 기억 또는 맥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